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괴물 같던 산불의 기세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새벽에 비가 조금 내린 사이 진화율을 끌어올리며 주부를 잡는 데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산불은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일주일 사이 28명이 목숨을 잃었고 8,000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첫 소식 심가은 기자입니다. 사방이 잿더미입니다. 매일 보던 집 앞 우편함, 끼니 때마다 찾던 소금독, 모두 까만 재에 뒤덮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있었을 평상은 반쪽만 남았고 마당에 있는 농기계도 색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마을을 지키던 거대한 나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검게 타버린 채 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78km 떨어진 영덕의 한 바닷가 마을까지 들이닥친 건 지난 화요일. 시뻘건 불로 뒤덮인 마을엔 불타는 소리만이 퍼지고 그냥 보인다. 어떻게 이거? 주민들은 바다 위 방파제에서 타들어가는 마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2일 의성에서 난 불은 주위로 번져나가다가 초속 27m의 강풍을 만나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북쪽으론 안동, 동쪽으론 영덕까지 시속 8.2km로 순식간에 옮겨붙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계속 커지던 불은 동해와 맞닿은 마을까지 모두 태워버리고서야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옅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잦아들면서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영덕과 영양 등 경북 지역 5곳의 주불이 모두 잡혔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149시간 만입니다. 3월 28일 14시 30분 영덕 지역을 시작으로 17시부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4개 지역의 모든 주불이 진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 여의도 156배에 달하는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역대 최악의 산불로 경북과 경남에서 28명이 목숨을 잃고 37명이 다쳤습니다. 2,000채가 넘는 집이 타버려 8,000명이 보금자리를 잃고 대피했고 유형 문화유산인 의성 석조보살자상과 민속문화유산인 기곡제사와 병고제사 등이 전소됐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70km 넘게 떨어진 영덕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영덕에서는 가장 큰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는데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한수 기자, 마을이 다 폐허로 변했군요. 네, 저는 지금 경북 영덕 사마마을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 게 보이실 텐데요. 마을 입구를 지키는 당산나무였습니다. 2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뿌리까지 모두 타면서 오늘 오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제사당만 비교적 온전한데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도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모두 불에 타 수명을 다한 겁니다. 앞에 있는 경운기도 탔는데 고무 타이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열기가 느껴지고 또 매캐한 가스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잠깐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트럭 한 대가 탔는데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차량 앞유리도 녹아내렸는데요. 뒤쪽을 봐보시면 조립식 패널 창고가 있었지만 열기에 견디지 못하고 모두 주저앉았습니다. 불길이 덮치자 60여 가구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마을은 말 그대로 폐허가 변했습니다. 네, 지금도 김한수 기자 뒤로 연기가 보이고 있는데 불길은 언제쯤 잡힌 겁니까? 네, 영덕은 오늘 오전까지 진할 65%에 머물렀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진화헬기 26대와 인력 1,000명을 투입한 끝에 오늘 오후 주부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륙 지역인 의성에서 시작된 불길이 해안가인 영덕에 와서야 잡힌 건데요. 영덕에선 사흘 내내 산불이 이어지면서 주택 1,100여 채가 모두 타는 등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당장 머무를 곳도 마땅치 않을 텐데 대피소는 잘 마련이 돼 있습니까? 영덕에는 대피소 10곳이 마련됐습니다. 900여 명의 이재민들이 흩어져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한 곳을 다녀왔는데 이재민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이었습니다. 벌써 사흘째 바닥에 담요나 단열재를 깔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주민들은 임시 텐트와 여보로 또 충전기 등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
산불이 이렇게 영덕 바닷가 마을을 덮치자 주민들은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이로 피했습니다. 바다의 블랙홀로 불릴 정도로 매우 위험한 곳인데도 목숨을 걸고 여기로까지 피신한 겁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서로를 부축하고 또 장애물을 치워주며 버텨냈는데 구석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바닷가 마을로 들이닥친 불에 주민들은 방파제까지 밀려났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테트라포드 아래로 보따리를 던지고 그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 광경을 본 외국인 선원은 다급한 목소리로 안전장비를 착용하라고 소리칩니다. 테트라포드는 방파제에 있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큰 파도를 막아주지만 너무 위험해 바다의 블랙홀로 불리기도 합니다. 목숨을 걸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쓰러진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살려달라 외칩니다. 또 다른 주민도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동네 청년들이 달려가 부축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여기저기 장애물이 나뒹굴자 이번엔 주민 여럿이서 힘을 모아 치웁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바닷가 마을 어선들도 숯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트로 끌어올린 불탄 선체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도로에서도 스로가 스로를 도왔습니다. 피난로를 터주는 경찰차, 뒤따르는 승용차는 위험 지점마다 속도를 낮추고 높이며 뒷차 행렬을 이끕니다. 뒷차들한테 따로 도움은 못 줘도 그냥 마음적으로 잘 따라와 주기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콘크리트 테트라포드에서도 불붙은 도로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전쟁 같았던 산불 현장. 그날의 상황은 119 신고 녹취록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번지는 산불에 주민들은 진화 헬기를 어서 보내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했지만 보낼 헬기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양빈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시뻘건 불길이 산 능선을 타고 이어집니다. 불똥은 바람을 타고 온 사방에 날아다닙니다. 인근 지역 소방 헬기와 대원들까지 총동원했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없어서 호부 중 인원 조금 부족합니다. 이날 경남 산청군 화재는 현장에서 9명이 고립될 정도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산불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지역에서도 화재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차로 1시간 반쯤 걸리는 경남 김해시. 신고자는 애타게 산불 진화용 헬기를 찾습니다. 소방대원은 헬기가 인근 지역 화재에 다 투입됐다면서 대신 소방차를 보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소방차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신고자는 산 위쪽으로 불이 번지는 상황에서 차가 올라가지 못한다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경남 산청군으로 헬기 지원을 보낸 울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곳곳에서 헬기 지원 요청이 들어오지만 지금 울산에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사방으로 확산하는 산불을 피해 스스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빨리 가. 할머니. 태워.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네. 우리 손주들 좀 태워주세요.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산불과 사투를 벌이다 결국 소방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도 났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노후 기종. 사고로 블랙박스까지 훼손돼 사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보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피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AI가 빠르게 감지하고 큰 피해를 막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AI와 연동된 CCTV 시야 밖에서 불이 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빨간색 박스가 뜹니다. 추정 위치가 곧바로 지도 위에 표기됩니다. 지난 1월 설 연휴 첫날 대구 백안동 야산에서 난 산불을 빠르게 잡아낸 AI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산림청보다 7분 빠르게 연기를 감지하면서 진화 골든타임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청 산불에선 AI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CCTV가 발화 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데다 전혀 다른 곳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 신고를 했고 그 나중에는 카메라를 조정해가지고 또 화면을 돌렸기 때문에 당연히 감시가 되긴 됐습니다. 산 전체를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게 설치된 조망형 CCTV입니다. 하지만 화면 바깥쪽이나 산자락에서 불이 날 경우 AI가 감지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CCTV의 위치와 화각, 360도 회전 여부 등 성능에 따라 산불 감지는 사실상 복불복인 셈입니다. 회전형과 고전형을 따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산불이 나는 순간 타이밍에 그 화면을 보고 있어야지 AI는 인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제요원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화면을 다른 데를 보고 있거나 현재 AI 산불 감지 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는 대구와 경북 등 16곳이나 되지만 모든 CCTV가 AI와 연동된 것도 아닙니다. 전국 1,446대의 CCTV 가운데 AI와 연동된 카메라는 75%에도 못 미쳤습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카메라도 800여 대에 불과합니다. 산림 감시용 카메라에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드론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같이 분석을 해서 JTBC 박준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덕에선 사방이 불길로 가로막히며 주민들이 바닷가 방파제까지 내몰렸던 밤 보트를 몰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렇다고 바다로 뛰어들 수도 없던 절박한 상황에 등장해서 34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이세연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시뻘건 화선이 산을 타고 마을로 내려옵니다. 연기로 뒤덮인 거리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산불이 영덕 축산면 바닷가 마을을 덮친 지난 25일 밤. 구조대 왔습니다. 이동하실 분들 없습니까? 당시 사방이 불길로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남은 탈출구는 바다뿐이었습니다. 짙어지는 연기에 방파제로 몰린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도 그렇게 못 찍을 거예요.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세주처럼 보트가 와가지고 보트를 몰고 온 건 한국해양구조대 영덕구조대장 전대현 씨였습니다. 고립된 사람들이 100여 명이 있다. 최대한 빨리 그쪽으로 가게 되었고. 하지만 구조는 쉽지 않았습니다. 화염이 거세 선착장까지 접근이 어려웠고 방파제에 직접 배를 대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트럭으로 사람들을 연기 속을 뚫고 실어 나르고. 전 씨는 후배 구조대원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4명을 구조했습니다. 전 씨는 어린 사촌 동생이 바다에서 숨진 뒤 절대 망설이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6세, 7세 때 또 우리 사촌 동생들도 또 물놀이 하다가 또 사망을 했어요. 남일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항상 먼저 들더라고요. 말이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진 그날 밤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경운기로 계곡물을 퍼올리는 기지를 발휘해 마을 하나를 통째로 지켜낸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한 청년 농부는 자신도 큰 피해를 입고도 사비를 털어 컨테이너를 사서 주민 대피소로 제공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날아든 불티는 마을 뒤 대나무 숲에 떨어졌습니다. 급히 비상소화전에서 호스를 끌어갔지만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먼저 경운기를 끌고 왔습니다. 경운기 모터에 배관을 연결하고 계곡물을 퍼올렸습니다. 사방에서 옥죄어오는 불길과 밤새 사투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좀 소방차 1순위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각 동네마다 다 불났는데 안 되니까. 덕분에 이 마을 주택은 한 채도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마냥 기쁜 상황은 아니고. 아니지. 네. 서로 사람이라는 게는 서로 어울려서 사는데. 37살 청년 농부의 빠른 판단은 마을 노인들을 살렸습니다. 전기가 끊어지자 노인들을 모두 차에 나눠 태웠습니다. 마대자루에 수건을 집에 걸 다 챙겼어요. 혹시나 도망가다가 저는 불이 고립될까 봐 가다가 개울가에 들어가고 어르신들이 호흡기 맞고 몸 포복해갖고 그거 살아보려고. 안전한 곳에 모시고 돌아와 보니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던 과수원과 집, 나만한 게 없었습니다. 당장 살 길이 막막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털어 주민들이 머물 컨테이너를 샀습니다.
농사 가늠하신 분들은 기거를 해야죠. 여기서 전기가 들어오고 통신이 복구되면은 물도 나오고. 최악의 산불, 큰 불은 잡았다지만 주민들은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지리산은 아직 완진 상태가 아닙니다. 천왕봉 4.5km 앞에 구축된 방화선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혼신을 다해 불을 막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길목 구례에선 비번인 소방관이 민가 화재를 막으며 또 다른 방화선이 되어줬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진화 헬기들이 줄줄이 산으로 향합니다. 산에서는 쉴 새 없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안까지 번진 산불입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지리산까지 확산되자 천왕봉에서 4.5km 떨어진 곳에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산불 확산 지연제를 뿌리고 헬기로 집중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천왕봉으로 향하는 불길은 막았지만 주불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주한미군 헬기 4대 등 43대의 진화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제 뒤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쪽으로 방화선이 구축되었는데요. 대형 헬기가 바로 옆 하천에서 물을 담아 긴급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곳곳에 소방차와 진화대가 배치됐고 사찰은 건물과 석탑에 방염포를 덮었습니다. 한밤중에도 진화대원들이 나무를 헤치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이스 쪽에 인원이 너무 많이 붙어서 호수조 인원 조금 부족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는 지금까지 80헥타르 넘게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리산의 길목인 구례에서는 비번인 소방관이 민가 화재를 막아낸 소식이 들렸습니다. 야산 자락에서 난 불을 보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온 겁니다. 지리산 자락이라서 산으로 번질까 봐서 참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진압이 돼가지고. 방대한 국립공원 지리산에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사력을 다해 불과 맞서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기지를 발휘해 서로를 구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정치권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응할 예비비 삭감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깎았다, 재난대책 세우기에 문제가 없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산불과 같은 재난에 대응할 예비비를 야당이 일방적으로 깎았다는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이 4조 8,700억 원이나 되는 이 막대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마치 예산이 없어서 화재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산불 대책을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까? 이 대표가 언급한 4조 8,700억 원은 예비비 2조 4천억 원에 각 부처에 배정된 재난재해 복구비, 일단 쓰고 내년에 정리하는 국고 채무부담 예산을 모두 더해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사실 확인도 안 한 엉터리 숫자 노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비비 중 고교 무상교육 등 사용처가 정해진 돈은 계산해서 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4천억 원에 불과해 부처 예산 중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산불에 쓸 수 있는 2천억 원까지 더해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6천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외상인 국고 채무 부담은 보통 시설공사 등에 써왔고 산불 대응에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수년간 다 쓰지도 못하던 예비비를 대폭 늘려왔기에 깎은 것 자체가 잘못이냐는 겁니다.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다음에 예산 심의 때 삭감하는 것이 기본이자 원칙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산불 피해 지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여당 지도부는 추경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던 전한길 씨가 이번 산불을 두고도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간첩들이 의도적으로 산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전한길 씨가 이번 대형 산불이 간첩들의 소행이란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또 불 지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이나 이런 건물에 불타는 거하고 달리 산이라서 워낙 넓은 지역에서 알 수 없는 곳에서 방화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불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야, 이거 뭐냐? 누구 혹시나 또 우리 간첩도 있잖아요. 전 씨는 산불이 북한과 반국가 세력의 방화라는 것을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박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음모론 수준의 의혹을 제기해놓고 의혹을 반박하려면 근거를 대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겁니다. 방송 진행자는 전 씨의 음모론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전 씨는 구글 코리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알고리즘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올리면 100만 건 가다가 지금은 10만 건도 안 가. 무슨 일이 있었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고 봐요. 제보를 받았다며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코리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전 씨가 이젠 대형 참사까지 음모론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논란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원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도 서버 보안이 취약하다며 윤 대통령 주장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음모론이 국회 법안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입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실시하는 보안 점검 대상에 중앙선관위를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강대식, 고동진, 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안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선거인 명부 시스템과 투표 분류기가 해킹에 취약하고 단순 패스워드 사용으로 시스템 침투가 가능하다며 국민적 의혹이 야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서버 취약성 문제를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도 했다며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하였을 때도 용역업체 직원이 출입문을 개방해 국민들의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계엄 선포에 대해 수차례 주장해온 논리를 판박이처럼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관위의 보안 취약 문제는 이미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과 보안 상황 점검에서 시스템 95%를 개선한 걸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윤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걸로 JTBC 취재로 확인도 됐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국정원이 필요시엔 보안검사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도 국정원이 사이버 공격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실 측은 법안 제안 설명에 비상계엄이 언급된 배경을 묻는 JTBC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국정원에게 선관위 조사 권한을 주겠다는 국민의힘 법안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했는데 이 법안이 다시 정치에 개입할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정원이 선관위를 보안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국정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과거 국정원은 대공수사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불법 사찰, 댓글 조작 등 인권 침해와 정치 개입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는 여러 정권에서 수차례 지적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에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주겠다는 말을 불쑥 꺼냅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계엄을 옹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정원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전날과 당일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로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계엄 선포로 시작된 혼란이 11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까지 결론을 미루면서 정치는 할 일을 못하고 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마저 넘길 경우 이런 국가 운영체제의 마비 상태가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8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는 6명의 헌법재판관만 남게 됩니다. 심판 정족수인 7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는 중단됩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식물 헌재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후임 재판관 2명을 곧바로 임명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 과정 역시 순탄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몫의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고 버텨오다가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2명이 퇴임한 이후에야 임명권을 행사할 경우 야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마 후보자까지 임명해 구인 체제가 되더라도 반발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권에선 구인 체제로 완성된 헌재가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정당성 문제는 이미 해소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은 채 식물 헌재가 지속될 경우 탄핵 심판은 180일 내에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을 한 대행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배경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이든 인용이든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탄핵 선고를 더 미뤄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장사가 이보다 어려울 수 없다는 아우성이 큽니다. 높은 환율까지 겹치면서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인근, 사람들이 차벽과 집회 참가자들을 피해 겨우 거리를 오갑니다. 근처에서 기념품 샵을 운영하는 김윤성 씨는 봄이 찾아온 걸 체감하지 못합니다. 계엄령하고 그 다음 날부터 거의 반에 반토막 났거든요. 보통 3, 4, 5월 달로 벌고 1년은 그걸로 보통 그렇게 정리하거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바로 옆에 있는 치킨집은 사실상 장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팀 받고 막 그럴 때도 나오고 월세 메꾸기도 힘들 정도로 한 3달 넘게 이쪽에서 시위하는 걸 아니까 이쪽에 아예 애초에 안 다니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내란 사태로 급락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는 겨울이 지나며 소폭 살아나는 듯했지만 탄핵 심판 선고 지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시 내리막길로 돌아섰습니다. 내수는 더 나빠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또 다른 축인 수출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수입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총수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품목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걸 우려한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가면서 오늘도 우리 증시에선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1,500원에 육박하게 올랐다 그나마 안정되는 듯했던 원달러 환율은 헌재 변론 종결 후에도 지연되는 선고에다 관세 후폭풍까지 겹쳐 다시 1,47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소비나 투자가 해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저성장 상태인데요. 예전처럼 위기가 왔을 때 바로 회복하는 능력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심리로 돌아간다는 경제가 각종 불확실성의 직면에 멈춰선 사이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탄핵 선고를 더 미뤄서는 안 되는 건 사회 혼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혼란이 끊이지 않는 일부 남미 국가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치 외교와 경제가 멈추고 사회 분열이 계속되는 지금이야말로 브라질 상황과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부정선거론을 지속 주장하고 군대를 의회에 난입시키고 극렬 지지자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겠다며 택한 결정입니다. 후임 룰라 대통령이 취임하고 고작 일주일 뒤 수천 명의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대법원과 대통령궁, 의회를 공격했습니다.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대선 패배를 승복하지 않았고 다음 대통령 취임식에도 불참하면서 사회는 극명하게 반으로 갈렸습니다. 외교 수싸움도 복잡해지면서 보우소나루는 전 세계 보수 지도자들과 룰라는 진보 지도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재기를 꿈꾸는 보우소나루와 지지 세력은 전 국민이 지켜본 장면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They accuse me. I wanted to stage a coup in 2022 and 2023. The capital there, January 8th here, are coupists. That doesn't make sense. 2년의 수사 끝에 현지 시간 26일 브라질 대법원은 보우소나루의 쿠데타 혐의를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ão há então dúvidas que a Procuradoria apontou elementos mais do que suficientes, indícios razoáveis e suficientes de autoria e justa causa para o recebimento da denúncia contra. 하지만 그러는 동안 불안해진 정세는 브라질 경제와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해알화는 약세를 이어갔고 증시 변동성은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완전히 갈라진 여론을 봉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시민들 역시 한 목소리로 헌재가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탄핵 촉구 집회가 이어지는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자윤 기자, 저녁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 앞으로도 뒤로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조금 전인 7시부터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는 매일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결국 선고가 4월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이런 손팻말 그리고 구호가 눈에 많이 띄고 또 귀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시민들이요. 혹시 아주 늦은 오후 후에라도 늦게라도 선고일이 지정되진 않을까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학생 조유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대학생 조유빈 씨입니다. 저희 오늘 한 오후 3시쯤부터 나와 계셨다고 하셨는데 한참 기다렸는데 결국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갔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같이 이 자리에서 사실 지난 탄핵 선고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나왔었어가지고 오늘이 이제 3월 마지막 금요일이니까 선고 길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왔는데 결국 안 나왔는 걸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대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인 건가요? 오늘 아침 수업 갔다가 이제 오후에 바로 광장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렇게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날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건데 좀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지치진 않으세요? 사실 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는 교통비라든지 집회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시간에 제가 공부라도 더 하고 알바
알바라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너무 이렇게 허투루 낭비해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헌재가 조속히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요. 여기 모여있는 시민들의 공통된 요구입니다. 네, 이자영 기자가 다른 시민들 이야기도 들어봤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오늘로 116일째고요. 헌재 시간으로 넘어온 지 100일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마지막 변론 이후로 헌법재판소는 역대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긴 고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 수십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그 현장을 함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날에는 집에서 지켜봤는데 이후 상황을 보니까 불안하고 또 조급해져서 이제야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가결되고 그럴 때는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이런 거, 유튜브나 이런 것만 봤었고, 구속 취소되고 나서부터는 점점 더 좀 많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네, 나가봐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불안한 거를 떠나서 막 화가 나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기다림에 지쳐서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그런 국민들에게는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폭언을 하고 카톡에 너 간첩이냐 자꾸 이제. 네, 조금 전 시민분 말씀 들었지만 선고가 늦어지는 동안에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약간 떨어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국역 사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곳 광화문과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와중에 4월 선고가 현실화가 되면서 결국 이런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금 선고가 나면 갈등은 더 심화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어서 온갖 추측과 또 음모론만 무성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탄핵 선고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19%포인트 높게 나타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의 성격을 물은 결과입니다.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53%, 정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19%포인트 차로 나타났습니다. 1월 셋째 주부터 같은 조사를 해온 이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겁니다.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층에선 정권 교체 여론이 5%포인트 올라 정권 유지 여론의 2배가 넘었습니다. 보수층에서 정권 유지 여론이 70% 아래로 떨어진 건 조사 이래 처음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3%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데 대한 피로감이 여론조사 결과에 드러난 거란 분석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던 26일에 발표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탄핵 심판 지연에 따른 피로감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론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무죄는 중도 성향자 중에서 미결정자들에게 대세론에 편승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 반대한다는 응답은 34%로 조사됐는데 중도층에선 탄핵 찬성 여론이 70%였고 반대 여론은 22%로 나타났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검토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서 쏟아냈던 변론 내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의 주장들이 헌재에 나온 증인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반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처음 증언대에 선 인물은 계엄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로 가장 먼저 신문한 겁니다. 하지만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을 두고 윤 대통령과 엇박자를 냈습니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성격을 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법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법하게 국무회의를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증언으로 반박당했습니다.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대통령하고 다른 분들 계실 때 들어가서 처음 들었습니다. 탄핵 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 논리들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때마다 증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따져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해줄 땐 서로 짠 것처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반면에 불리한 증언이 나올 땐 나를 세웠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계엄의 1인자가 질문을 하면 계엄 2인자가 답을 한 겁니다. 약속 대련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재판관이 김 전 장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윤 대통령이 대신 발언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국회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의 최상목 문건을 두고섭니다.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아닙니다. 이 국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얘기할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헌재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직접 증인을 신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리인이 반발하자 윤 대통령이 말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반면 윤 대통령은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는 공작이란 표현을 쓰며 공격했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군사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대통령이 자신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계엄의 핵심 역할을 했던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이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혐의를 일체 부인했고 변호인은 오히려 훈장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첫 재판에서 자신은 국회에 병력만 투입했을 뿐이라며 내란 주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변호인 측에선 훈장까지 언급하며 이 전 사령관의 행동을 두둔했습니다. 출동한 부하들에게 생명이나 다름없는 소총을 내려놓고 가라 했다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훈장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관련 증언도 일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하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지시 계속 부인하시나요? 여전 사령관도 법정에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구금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체포는 부하들의 언어 습관일 뿐이라며 본인의 지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군가가 체포해 오면 신병을 인수해 수방사 미결 수용소로 이송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방첩사에선 이송만 담당한 걸로 인식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충안파인 여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한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과 수차례 동석했는데도 계엄 계획도 몰랐고 사전 모의도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전 사령관의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채택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다음 주 성과금 830여만 원을 또 받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근 복직한 박정훈 대령은 올해도 성과금이 없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다음 주 성과상여금 830여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해보다 1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순직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사단장직에서 물러나 1년 동안 정책 연수를 했고 그 사이 2023년분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해병대 정책연구관 보직으로 있다가 지난달 전역했고 이번에 2024년분을 받는 겁니다. 이 기간에 받은 성과금 총액은 1,650만 원이 넘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이고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긴 하지만 해당 기간에 받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거라는 게 해병대 사령부 측의 설명입니다. 반면 박정훈 대령은 이번에도 성과금이 없습니다. 박 대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보직 해임됐고 승인 없이 방송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2023년 성과금을 못 받았습니다. 지난해엔 내내 보직 없이 재판을 받았고 올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7일에야 인사근무차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겨우 복직이 됐지만 지난해 보직이 없었기 때문에 2024년분 성과금도 0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령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과금으로 매년 수백만 원을 받은 임성근 사단장과 단돈 한 푼도 받지 못한 박정훈 대령, 이 둘의 처우는 우리 사회의 무너진 정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측은 장성급의 경우 사단장이든 정책연구관이든 모두 똑같은 금액의 성과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 씨가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란 자격 조건을 제대로 갖췄는지가 쟁점인데 외교부가 심 씨의 대학생 인턴십부터 지도교수 사무실 일을 도운 연구보조원까지 모두 실무 경력으로 인정해 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외교부가 최근 공무직 연구원 자리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장녀를 뽑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무리하게 끼워 맞췄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0일까지니까 8개월 하고 한 3일 정도가 되죠. 외교부는 심 씨가 총 35개월의 경력을 인정받았다며 2년 이상 실무 경력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외에 대학원 시절 연구보조원 1년 10개월, 학부 재학 중 인턴 6개월을 모두 실무 경력으로 쳐준 겁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은 지도교수의 학술 행사 등을 지원하는 역할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보수도 없는 조교 역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학부 시절 인천 송도에 위치한 유엔 산하기관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땐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당수 기간은 재택근무로 채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외교부가 낸 다른 연구직 채용 공고에는 인턴 기간이나 행정조교 등 학위 과정은 경력에서 제외하고 단시간 근무는 근무 시간만 따져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적시해놨습니다. 이런 지침이 심 씨 채용 과정에선 적용되지 않은 셈인데
외교부는 관련 법령과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심사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지원 자격과 관련해 당초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심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더 많은 지원자를 받기 위해 전공 분야를 바꾼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심 총장 측은 외교부 공고에 따라 응시한 것이고 채용 절차는 외교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10여 년 전 구타와 가혹행위로 21살 윤승주 일병이 숨졌을 때 육군은 만두를 먹다 목에 걸렸다며 사인을 숨겼습니다. 이 은폐 과정을 인권위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일병 유가족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내면서까지 재상정을 막은 지 1년 반 만입니다. 우리 인권위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국제기구도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일한 기자입니다. 군 내부반에서 간식을 나눠 먹다 폭행이 시작됩니다. 2014년 발생한 윤일병 사건 현장 검증 영상입니다. 끊임없는 가혹행위와 폭행 끝에 21살 윤승주 일병은 숨을 거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유가족들이 육군의 사인 은폐 조작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낸 진정사건을 심의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각하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군대 내의 약자를 보호하여야 할 군인권 보호관인 김용원이라는 자가 이 귀한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사건 각하에 항의하는 유가족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윤승주 일병 진상규명 사건을 각하하고 또 그것에 항의하는 유가족들과 인권활동가들을 고소 고발하여 욕보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군대 내 약자를 보호하라는 자신의 역할을 잃고 이제는 계엄 세력과 윤석열 지킴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난해 9월 송도원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유가족들이 낸 김 의원 기피 신청을 퇴임 직전 받아들였고 새롭게 사건을 맡은 남규선 상임위원이 재상정을 위한 심의에 나선 겁니다. 우리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에 착수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갈리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갈리는 인권위 측에 김 의원이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 수사 의뢰로 시민단체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윤일병 진정 사건은 각하하고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 구제권은 기각한 김 의원은 내란범들의 인권 보호엔 적극적입니다. 요거 초안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제가 썼습니다. 인권 침해범의 인권을 보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권 침해범도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조만간 윤일병 사건을 재상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김 의원은 자신이 배제된 회의는 위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오늘 낮 규모 7.7의 강진이 미얀마를 덮쳤습니다. 태국 등 인근 나라들까지 흔들릴 정도로 강한 지진이라 대규모 사상자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우리 국민 인적 피해가 접수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도시를 잇는 다리가 완전히 주저앉았고 쓰러진 건물 틈에 도로는 갈라지다 못해 움푹 꺼졌습니다. 공사 중이던 건물은 삽시간에 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진동을 그대로 받은 옥상 수영장 물이 공중에서 흘러넘칩니다. 현지 시간으로 낮 12시 50분쯤 미얀마 중부 내륙에 규모 7.7의 강진이 덮쳤습니다. 진앙은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강한 진동은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태국과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무려 1000km 넘게 떨어진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심한 흔들림에 급히 대피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첫 지진 발생 후 약 12분 만에 미얀마에는 규모 6.4의 강력한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미얀마에는 1930년에서 1956년 사이 대륙 중심부를 관통하는 사가잉 단층 근처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6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진 피해 규모가 공식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일단 6개 피해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내려졌습니다. 군부와 반군 단체가 4년 넘게 내전 중인 미얀마에선 대규모 사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현지 언론은 최소 수십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 CEO들을 불러 중국에 투자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관세 장벽을 둘러싼 미중 간의 긴장은 커지고 있는데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자국에 투자하라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국적 기업 40여 곳의 최고 경영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중국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안전하고 유망한 투자처라며 대외 개방의 문을 더욱 넓게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各地都加强了对外资企业的服务保障，这方面的工作会越做越好。 지금 중국 경제는 소비 부진에 부동산 위기도 겹쳤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관세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외국인 투자가 간절해졌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보다 27%나 줄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을 애둘러 비판하면서 중국 투자가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个别国家搞小院高墙，关税壁垒，将经贸问题政治化。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시 주석을 만나기 전 중국 전기차 기업들을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세계 1위 비아디, 신흥 강자로 떠오른 샤오미와 접촉면을 넓히면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공략해 활로를 뚫겠다는 전략입니다. 중국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네. 이번에 인상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이 남으셨나요? 중국이 경제적 우군 확보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들의 선택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수업을 집단 거부해온 서울대 의대생 전원이 1학기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공의단체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연세대와 울산대 등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의대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모두 등록을 하면서 재적 대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대의 이 같은 분위기는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울산대 의대생들도 모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무더기 재적을 피하기로 한 겁니다. 이미 등록을 마감했던 연세대도 연락이 안 되는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등록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업을 지금 들으려고 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났고요. 실제로 해부학 실험이나 이런 것도 학생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등 일부 지역대학에선 등록 학생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학생들이 복귀한 대학도 수업이 정상화될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0개 의대 총장들은 문의만 복귀면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만약 등록을 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늘 강조했듯이 이번 학칙대로 간다 했고요. 의대생들의 단일 대우가 흔들리자 박단 전공의 대표는 팔 한 장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느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선 아직 의사도 아닌 의대생들의 복귀 거부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학생들의 불이익이 뻔한데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의 의협도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에 불을 끌어 나섰던 헬기 조종사마저 희생됐죠. 저희 밀착 카메라 팀이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헬기 조종사를 만났습니다. 하늘에서도 산불의 열기가 그대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화재 연기와 안개로 뿌연 하늘. 진화 작업을 마친 산림 헬기 한 대가 복귀합니다. 8,000리터 물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급 헬기입니다. 정비사들이 바로 다음 비행을 위해 점검에 들어간 사이 또 다른 소형급 산림 헬기도 착륙합니다.
기름을 채우고 숨 돌릴 새도 없이 다시 화재 현장으로 날아갑니다. 산불 현장과 가까운 경남 함양 산림항공관리소. 벌써 일주일째 초비상 상태입니다. 운항을 관리하는 관제실. 모니터엔 여러 산불 현장에 투입된 헬기들의 작업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현재 정부 무지에서 제 안동 6035기가 지금 한 대 진화 중에 있고 실시간으로 항공기 탐사하는 장면입니다. 현장에 있는 헬기 상태나 날씨 상황 같은 여러 정보가 수시로 쏟아집니다. 하루 15시간 이상 7일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큰 산불은 처음이시죠, 근무하신 거? 울진 산불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렇게 동시다발 큰 산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 또 다른 대형 헬기 한 대가 착륙합니다.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에서 불길을 잡고 잠시 돌아온 겁니다. 이 아래 물탱크에 3,000리터 물까지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호수처럼 생긴 관을 통해서 강물을 끌어들이고 이 흰색 탱크에 있는 소화액을 섞어서 이 저장 탱크에서 문을 열어서 화재 현장에서 물을 뿌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헬기를 모는 경력 33년 베테랑 조재득 기장. 현장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연무로 인해서 진입이 안 되었을 때, 헬기가 진출입이 안 되었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그 화마가 클 때는 헬기가 가까이면 저희 그 창문이 있는데 창문으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열기는 있습니다. 아, 지금 공중에서 떠도 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 순간이지만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26일 강원도 인제군 소속 헬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남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항공 직렬에 근무하는 분이고요. 또 제가 또 퇴직해서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제든 위험을 안고 지금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위험은 항상 있으니까요. 국민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나요? 저희 산림청 조종사뿐만이 아니고 소방 업무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화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를 한번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떠나는 헬기를 보는 정비사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사고 안 나고 무탈하게 임무 수행 다 마무리 짓고 직원들이 웃으면서 만날 수 있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지상에서도 사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불이 시작된 경남 산청군 동당마을. 일주일째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불길이 눈으로 안 보이는데 지금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불길이 마을 쪽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 귀로도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쉽게 들릴 정도입니다. 비다운 비는 내리지 않고 현장에 모인 진화대원들도 체력 소모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냥 길가에 걸터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는 대원들. 그럼 뭐가 제일 힘드세요? 지금 잠이 제일 부족합니다. 예, 사람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상당히 좀 고된 상태입니다. 잠을 한 설치기 때문에 한 깊이 잠을 못 자고 한 2-3시간 정도 자고 놉니다.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예.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계속 일주일째 지금 고생하시는데. 예, 그 해가지고 안전 진화가 돼야 이 끝이 나는데 계속 불이 살아있으니까 그 언제까지 저 작업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밤늦게까지는 몇 시까지도 하세요? 한 12시까지, 어제 작업을 12시까지 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예. 예. 식사는 어떻게? 빵, 김밥으로 이제 그 대처를 했습니다. 지역 의용 소방대원들은 얼음물과 빵 같은 먹거리를 차에 싣고 곳곳에 나눠주며 힘을 보탭니다. 빵 드릴까요? 이 비극적인 자연재해 속에서도 봄꽃은 이렇게 피었습니다. 분명히 남녘의 마을은 저 끔찍한 화마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꽃으로 기억되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지난밤 내린 단비가 습도를 높여주면서 경북 지역 산불의 주불은 모두 잡혔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의 건조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겠는데요. 아침에는 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도 10도를 밑돌겠습니다. 고온 현상 뒤에 곧바로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5mm 미만으로 살짝 지나겠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또 경북 북부와 충청, 호남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10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포근함이 감돌겠지만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